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미국 진행하고 있는 강혜신입니다. 오늘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는 제가 한국 밖에서 한국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훨씬 그 한국 밖에 언론사의 기자보다도 어떤 면은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도 있을 테고요. 물론 뭐 한국 밖에서 또 한국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는 뭐 그냥 그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만은 한국 안에서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런 점을 조금 비교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안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보는데 한국 밖에선 이렇게 보는구나. 오늘 4가지 이슈를 전해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이래서 한국이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 여러 가지가 균형이 있게 발전이 돼야지 되는데 좀 아쉬운 면도 있구나. 어떤 부분은 한국 내부에서는 이게 큰 승리였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꼭 그렇지도 않다는 이슈 하나를 전해드리겠고요. 재벌과 정부와의 아주 편안한 관계, 코지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보통 코지한 플레이스, 집에도 뭐 그런 곳이 있고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2가지 이슈는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것인데 사실은 미국과도 제가 그대로 연관을 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킬러 문항을 없앤다 하는 것, 이게 어포머티브와도 연관이 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또 역시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도 며칠 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마는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의 퍼레이드, 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다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좀 본격적으로 뭔가 결판이 날 것만도 같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그 이제 유출 이후에 방사능이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에 이제는 방출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 이렇게 4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했는데 한국 정부와 이 비즈니스 관계가 얼마나 코지한가 하는 것을 법원 기록이 보여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1993년이었다고 하네요. 그 이건희 당시 그 삼성의 회장이 세계적으로 투어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나서 쭉 이제 삼성 보고 다니는 거죠.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각 그 전자 제품을 파는 곳에 딱 선반에서 보니까 왠지 삼성이 좀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인이 아니라 아웃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걸 발견하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 했었던 얘기가 와이프와 아이들 빼고 다 바꿔라 했는데, 지금 이코노미스트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결을 보면은 그래도 안 바꾼 게 있구나. 변하지 않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는 삼성이라는 재벌과 한국 정부라는 긴밀한 관계. 이 정부가요, 좌파이든 우파이든 상관없습니다. 좌파도 항상 뭐 재벌을 개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또 들어가고 나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무슨 서울시장을 하던 뭐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 워낙에 큰 국가의 경제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개혁을 하고 다 무너뜨려요. 이런 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건 이제 좌파 정권이건 우파 정권이건 아무 상관없이 재벌과 국가 정부와는 그렇게 가까이 가는데 6월 20일에 이제 판결 나온 게 있잖아요. 세계은행의 중재 포럼에서 한국 정부가 삼성의 2개의 그 사업부를 합병하는데 부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어트를 빼돌렸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서는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미 6월 20일이었기 때문에 뉴스가 나왔지만 그때의 그 딜은 2015년도였었고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죠. 네, 그 CNT라고 표현되는 제일모직이
이건희와 이재용 이 승계 작업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때 엘리어트가 미국의 헤지펀드가 삼성의 뭐 지분을 7%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대를 했다는 거죠. 너무 손해 본다고.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한국 뭐 연금공단이 완전히 정부의 100% 소속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딜을 지지하면서 패배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엘리어트는 뭐 7억 7천만 달러를 손해봤다고 했고 뭐 등등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2015년도였는데 2016년도에 문영표 보건부 장관과 연금공단이 이제 기소됐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최서원 씨인가요? 이름이 최순실 씨.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재용 삼성의 얼굴, 박근혜 전 대통령 전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다 나중에 사면이 됐지만 그리고는 이제 2018년도에 엘리어트가 소송을 하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 합의를 위반을 했다. 그러니까 7억 7천만 달러 손해배상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이렇게 해서 헤지펀드에 아주 그 기술을 잘 발휘를 해서 190만 달러를 이득을 받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결국 6월 20일에 한국 정부가 그랬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한국 정부는 조용하게 그것을 이제 폐의하는 대신에 법무장관이 청원을 하고 막 복잡한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고 저도 한국 밖에서 한국 뉴스를 전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잊고 계셨던 분들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한 그런 보도였었고요. 한국이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분단 지역이잖아요. 북한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벌 지배 구조 또 한국이 경제의 너무 많은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뭐 한 군데 밀려 있다는 것은 항상 위험 요소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계 같은 데서도 불투명하다. 이 재벌 지배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한국 정부가 올해 초에도 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낸다고 자본시장에 대한 뭐 혁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도 한국의 주가는 가치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잖아요. 뭐 어떤 사람 60%, 70% 디스카운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런데 세계에서는 물론 지금까지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무슨 뭐 SK, 뭐 하이닉스 이런 기타 등등 기업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실제로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도 그 같은 회사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부심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경제적으로 아주 하이엔드 쪽으로 가려면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를 받아서는 안 되고 뭐 그레이 에리어가 있기는 있다고 하겠지만 한국 정부는 너무나 정부와 이 재벌이 너무 편안해요. 코지한 관계로 결탁이 돼 있다. 이걸 끝내지 않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끝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케이스 같은 것도 있다. 아직도 정부가 외국 기업의 거래에 대해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국은 한국이 나라도 작고 자원도 적고 인적 자원 많지만 다 합쳐봐야 5,2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려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문제, 그 문제를 하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사실은 일반인들도 잘 생각해 보면 무척 화가 나야지 되는 일이다. 법정 비용 같은 것도 다 세금으로 쓴 거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리고 오리지널 그 합병 등등으로 나라의 연금 뭐 3억 달러 정도 뭐 손해본 것 등등 이런 문제를 서울대학교의 박상인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지적을 하면서 재벌과 정부와의 관계가 좋아서 뭐가 막 발전되고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GDP를 전반적으로 확 올려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납세자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많다. 국내적으로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외국 기업이 들어가려면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재벌이 너무 코지하면 그 점을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가도 아닌데 무슨 뭐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관계부서 장관 등등 또 무슨 누가 해고가 되고 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그런 말하자면 하위 부분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오히려 그게 더 이슈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뭐 미국의 많은 그 매체들이 방송이 됐건 통신이 됐건 어떤 점을 지적을 하냐면은 한국은 아이들이 걸을 때부터 걷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가 엘리트 프리스쿨을 보내고 목표는 딱 18살 때 어떤 학교에 들어가는 거. 8시간 동안의 대학 시험, 수능 고사.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개발된 국가 가운데서도요, 한국 사람들의 대학 그 나이 또래의 입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한 70%는 된다고 하는데요. 유엔의 경제협력 개발기구가 조사를 한 겁니다. 미국은 51%밖에 안 돼요. 미국보다 영국이 고등교육 그런 기관에 들어가는 사람은 좀 더 많은데 57%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돈은 정말 한국이 사교육으로 지출하는 게 2022년도에 26조 원, 200억 달러입니다. 달러로. 200억 달러면요. IT라는 국가의 국내 총생산, 아이슬란드의 국내 총생산은 250억 달러입니다. 물론 아이슬란드는 인구도 작긴 하지만 한 국가의 총생산을 사교육비로 쓴다는 겁니다. 아주 비싼 여행을 부모와 자녀가 하고 있는데 시스템 연구자, 정책 입안자, 무슨 교사, 학생들 모두 이건 아니지 하고 그 시스템 자체는 비난을 하는데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정신건강에 무척 나쁜 것도 있잖아요.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자신이 없으니까 출산율이 0.78%? 그 정도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킬러 질문 삭제에 대해서 무슨 이주호 장관이 결국은 이제 브리핑을 했잖아요. 교과서에서 없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미국에서도 막 설명을 하는데 저는 문제 내용도 못 알아듣겠어요. 워낙에 또 수학에는 어두워서 그런지 뭐 미적분에서 뭐가 어떻게 돼서 그 다음에 또 모호한 뭐 무슨 문학 발췌문 등등까지 또 의식 철학에 대한 긴 구조를 분석을 하도록 하는 문제도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 업계가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 78.3%가 학원을 가는데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 없는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정부의 뜻도 큰 틀은 뭐 그런 틀 아닌가요? 이건 뭐 꼭 윤석열 대통령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항상 한국의 이 교육, 사교육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어떤 때는 뭐 과외 전혀 못하도록 했던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정부가 뭔가를 해야지 하면서 콜센터도 만들고 봐봐 청소년들이 저렇게 자살률이 높아 우울증도 높고 2022년도에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중학생 남학생의 거의 4분의 1 여학생의 3분의 1이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학생들 거의 반은 교육이 제일 큰 문제죠. 이건 너무 당연하게 뭐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었을 것 같고 그러면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임기가 5년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정부는 16년 동안 2천억 달러를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깊은 변화가 필요하다.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부모, 워킹 부모, 일하는 부모를 지원한다던가, 뭐 겉만 이렇게 당장 킬러 문항 없애야지 된다. 이렇게 고치면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수능 시험이. 그리고 이제 지금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또 내년에 총선 때 투표권이 있다면서요. 그런 일들. 그래서 갑자기 바꿔서 문제도 있다. 뭐 그리고 실효성이 있을까? 킬러 질문만 없앤다고 해서 과외가 줄어들까? 킬러 문항을 없애거나
수능의 난이도를 낮추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느 학생이 이거 어느 매체와 인터뷰를 했던가요?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학벌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직업 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맞다. 그 직업 환경이라는 것은 일할 때 안전하고 임금은 살 수 있을 만큼 주며 또 하나는 인권도 보장해주는. 제가 여기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 나와서 직업 이런 데서 느낀 게 아니라 사교육을 할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78.3%가 과외를 다닌다고 하는데 뭐 평균 40만 원, 몇백만 원 넘는 그런 학생들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 부모들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부모가 대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에 가지 못하면 대물림을 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어퍼머티브 액션도 크게는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그렇게 된 거지만 결국은 돈의 대물림, 또 레가시의 대물림, 좋은 하버드 같은 데도 뭐 부모가 그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서 거기에 들어간 학생들이 16%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때는 그 학교만 잘 들어간 게 아니라 돈도 많이 번 거예요. 비슷한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이건 완전한 모든 이 클래스의 그 대물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뭐 이런 것을 미국은 뭐 그때요 따지자면 인종이 백인데 다른 소수 인종이지만 코리안 아메리칸 빼고요. 코리안 아메리칸은 학원 다닐 만한 여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공부도 워낙 잘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너무너무 기울어져 있으니까 조금만 올려줬으면 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연방 대법원에서는 위헌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우를 하려면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지겠죠. 백인들은 더 많이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부모 찬스도 쓰고 해서 더 좋은 대학교 점점 더 갈 테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라티노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교육계에서 이건 어느 정도 뭐 문제를 찾아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이게 뭐 킬러 문항 꼭 거기에 된 게 아니라 빈부격차, 어퍼머티브 액션 비슷한 이런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서울시 정부가 적절한 공간을 허락하지 않아서 을지로인가에서 이제 그 성소수자들이 퍼레이드를 며칠 전에 했다면서요. 시청 앞에서 2015년부터 했는데 물론 코비드 19 있었던 2년 동안은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그 자리를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크리스찬 청년들의 컨설트장으로 허락을 해서 이제 이쪽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미국과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한국에서 크리스천 텔레비전 시스템이라는 방송사에서는 아예 반동성애 컨텐츠를 정규적으로 방송한다. 이런 내용도 미국의 많은 매체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또 뭐 로이터 통신도 마찬가지로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 아무튼 어쨌든 성소수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 주동을 하신 분이 양 씨 성을 가진 분이던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한 뭐 3만 5천 명 나왔다고 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왜 15만 명이라고 계산하죠? 서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로이터는 3만 5천 명, 워싱턴 포스트는 15만 명이라고 하는데 양선우 씨 이 퍼레이드를 주최를 한 혐오의 혐오의 배너가 너무 많았다 뒤에. 그러나 또 우측을 이렇게 보면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다른 것은 뭐 세계에서 막 좋다 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대우는 최저야 이런 얘기들도 그분들이 많이 하셨고요. 한국의 기본적인 그 사람들의 그 의식을 보면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5월 달입니다. 10명 가운데 4명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올라갔네요. 한국은 미국보다도 속도로 따지고 보면은 미국은 뭐 지금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더 지지를 하고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김규진, 김세연 씨, 이분은
해외에서 결혼을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인데 최초로 임신, 의학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래서 발표를 했더니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줘서 고맙다, 알려줘서 고맙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10명 가운데 4명이 동성결혼을 지지를 했고 비슷하네요. 퓨 리서치사도 59%가 동성결혼에 반대하니까 40%는 maybe 그 즈음에 찬성을 한다는 거니까 갤럽이나 퓨 리서치사나 이 정치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서 일치하네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한국이랍니다. 종교일 거예요. 상당 부분은.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한국은 종교는 다르지만 두 나라가 주된 종교가, 한국은 기독교인들이 워낙 싫어하니까 그건 미국도 비슷하고요. 니콜 김이라는 23살 되신 분이 왜 이런 퍼레이드까지 하냐고요? 우리가 정말 유일하게 이 퍼레이드 하는 날 아무런 구속받는 거 없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인조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대구에서 있었던 작은 이 퍼레이드에서는 성소수자 경찰이 출동하고 그랬다면서 이 내용도 미국에서 많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번에 미국에서도 성소수자가 동성애자들과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웹 디자이너에게 요청을 했을 때 웹 디자이너는 종교적인 이유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어서 거부할 수 있다. 그게 합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게 2015년입니다. 2015년인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10년 동안을, 그래서 사람들이 동성결혼이라든가 동성애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다거나 그전에는 무조건 아닌 것 같아 하셨던 그런 분들이, 그런 분위기가 많이 커졌는데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확 그 제약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 다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도 우리는 성소수자는 노땡큐입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계속 투쟁을 해나가는 그런 시점이고, 한국은 아직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일본의 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일본이 이미 방출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 지진이 있고 핵 원자로 시키는 그 냉각수, 그리고는 또 거기에 지하수도 막 들어가서 계속 탱크 속에 담아뒀는데 더 이상은 그럴 수가 없어서 앞으로 30년 동안 조금씩 방출한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스크린을 다 거쳐서 정확하게 이름이 뭐든가요?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그게 이제 그 ALPS라는 그 한국에선 그냥 약자로만 얘기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바닷물로 나갈 때도 바닷물의 한 100배 정도로 희석을 해서 보낸다는, 이게 이제 이번 주말 끝났겠네요. 2주일 동안 실험하는 게 다 끝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정희 씨를 제일 먼저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요. NPR 방송 것을 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씨는 지난 30년 동안 그 유명한 광장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생선 판매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이게 오염수 방출까지 되면 어떨까? 장사를, 업종을 바꿔야지 되는가 봐 라고 걱정하신답니다. 해양 환경, 어류, 천일염은 언제부터 올랐고, 정부가 아니다 하지만 영향을 왜 안 미치겠어요?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조금 더 사기도 하겠죠.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지진이 9.1도였습니다. 후쿠시마의 지진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국제원자력기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인 발표는 아직 안 했지만, 일본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엘프스라는 그것과 그 또 과정,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치 같은 것이 국제 표준에 맞다라고 한번 그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런 조사를 할 때는 한국도 들어와 있고 다른 나라 11개국,
대표적인 과학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해서 일본이 최근에 이제 그 물들을 다 바다로 뺄 그럴 그 지하 터널을 완성을 했는데,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이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거의 지금 변하지가 않네요. 한국인 84%가 오염수 방출에 반대를 하는데, 일부는 NPR 방송입니다. NPR 방송에서도 몇 주일 전까지는 이런 뉴스 안 나왔었어요. 일부는 이거 어떻게 보면 과잉 반응이다. 예전에 그 광우병 때 그랬던 것처럼 이윤재 씨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역시 광장시장에서 아버지의 건어물 상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직은 저희는 건어물이라 그런지 뭐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요. 다른 이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윤재 씨가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이 오염되면 무섭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증명이 되면 사람들은 결국 과학을 믿을 겁니다. 예전에 광우병 때처럼. 미국은 이미 뭐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는 안전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후쿠시마에서 오는 수산물 같은 거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다 다른 데서 들여오는 뭐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여오는 수산물과 그 기준, 검사하는 기준을 똑같이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분 이윤재 씨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증명이 되면 사람들은 과학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를 믿느냐 마느냐인데, 정치적인 것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이윤재 씨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방사능량을 측정해서 어류에서 또 바닷물에서도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했고, 그때 뭐 이 그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방사능 유출되고 뭐 이런 때나 지금이나 별 수치에 차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데이터를 보면은. 해서 이윤재 씨는 정치적인 이 당파성이 일부 한국인들은 정부를 못 믿게 하는 그런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쪽 아니면 저쪽이어야지 되니까 반은 정부를 믿고 반은 안 믿는데, 나아지긴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이건 이제 국제원자력기구가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별 차이 정치적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정의당 대표 등등 전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 하면서 정확하게 수치를 대지를 않으시던데, 그리고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시던데, 미국이 사실은 그 태평양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뭐나 하면은 그런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을 시키면 미국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전혀 위험하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 근처에서 낚시해서 먹는 고기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다 그 수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할 때쯤이 되면 미국의 입장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 한국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워낙에 단식 투쟁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시니까 이 문제가 쉽게 풀어지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과학은 믿어야죠. 정치를 믿는 게 아니라 과학은 믿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일단 국제 그 원자력기구의 발표를 저도 어떻게 나오는가, 수치를 믿으면 되잖아요. 뭐가 얼만큼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 정도 수치가 들어있어도 그건 사람들에게 뭐 안전하고 하는, 물론 100년 200년 뒤의 결과까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먹었는데 나의 자손의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 다 그 국가들에서 그런 것을 할 때는 미국은 그럼 미국 국민의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후쿠시마에서 오는 것 안전하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이 미국이 독립기념일, 이제 7월 4일이 화요일인데 그러니까 월요일로 몰아서 하잖아요. 저는 독립기념일에도 정규방송, 내일은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저는 벌써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엄마가 해주신 거 먹었는데요. 어떤 그 국물을 잘 우러내서 우거지를 푹푹 크게 그대로 고아서 된장을 좀 넉넉하게 풀고
끓여서 나중에 제가 우거지를 잘 송송송송 썰어서 아주 그 겉절이 그 김치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저녁 드시고요. 엄마나 먹었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어. 드시고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